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금융망 속에 꽁꽁 묶여 있는 돈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00조 원에 가까운 러시아 돈이에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이니까 그 절반이 넘는 돈이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러시아 자산 동결했다, 그 돈 우크라이나에 준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래, 전쟁 난 거 알겠고 돈 묶었다는 거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었거든요. 근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400조 원짜리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글로벌 금융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환율이 바뀌고 물가가 바뀌고 결국 우리 지갑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에 막 관심 갖기 시작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그냥 우크라이나한테 못 주는 건지,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세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까지요. 1. 먼저 팩트부터 확인해요. 이 돈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맡겨두었던 돈을 전부 꽁꽁 얼려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자산 동결이라고 해요. 그럼 동결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2,900억 유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430조 원 정도예요. 그냥 숫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동결된 자산의 압도적인 대부분, 약 1,930억 유로가 벨기에에 있어요. 정확히는 유로클리어라는 곳이에요. 유로클리어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쉽게 말하면 유럽 전체의 채권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관해주는 초대형 금고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곳인데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러시아 중앙은행도 전쟁 전에는 이 유로클리어에 엄청난 돈을 맡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 경제권에서 안전하게 굴리려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돈이 그대로 동결되어 버린 거죠. 나머지는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같은 유럽 국가들의 약 170억 유로, 미국의 약 50억 달러, 그리고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G7 국가들의 나머지가 분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냥 그 돈 우크라이나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냥 못 주냐고요? 국제법이라는 벽,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그 자산을 가져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동결은 내 돈, 일단 못 움직이게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반면 몰수는 내 돈,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국제법상 아주 높은 벽이 있어요. 그 벽의 이름이 바로 국가주권 면제, Sovereign Immunity예요.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한 나라의 국가 자산은 다른 나라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친구 사이로 비유해볼게요. 친구가 저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화가 많이 났죠.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게 내 피해 보상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절도예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국가 간에도 똑같아요. 아무리 러시아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자산을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게 국제법 위반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미국이나 유럽이 그냥 뺏자 하고 러시아 돈을 몰수해버리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도 인도도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돈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나라들이 미국 달러나 유로화로 된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다들 달러랑 유로를 팔아치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폭락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 ECB, 이 러시아 자산을 직접 몰수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러시아를 돕자는 게 아니라 달러와 유로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배상대출이라는 구조예요. 3. 월가가 설계한 묘수. 배상대출이란 뭔가요? 배상대출, 영어로는 Loans Against Future Reparations라고 해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일단 빌려준다. EU가 우크라이나에게 먼저 돈을 빌려줘요. 우리가 900억 유로를 지금 당장 줄게. 대신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2단계, 나중에 갚는 조건, 대신 상환 조건이 특별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배상금 내면 그 돈으로 갚아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쓸 돈이 생기는 거죠. 3단계, 러시아 자산은 인질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직접 건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꼼짝 못하게 묶어둬요. 일종의 담보인 거예요.
러시아가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 돈을 계속 묶어두겠다는 압박이 되는 거죠. 4단계. 최종 정산, 전쟁이 종료되고 러시아와 배상 협상이 타결되면 그 배상금으로 대출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이는 거고요. 이 구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러시아 돈을 직접 뺏지는 않지만 그 돈의 가치를 미리 당겨 쓰는 것. 겉으로 보기엔 국제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 효과는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된 자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익 약 연간 39억 유로를 이 대출 이자 상환에 쓰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 들으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비슷해요. 집을 팔진 않지만 집의 가치를 활용해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4. 역사가 답을 알고 있다. 독일과 이라크의 사례. 이런 대규모 전쟁 배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역사에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걸 보면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요. 독일, 7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배상.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배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1952년에 이스라엘과 배상 협정을 맺은 이후로 독일은 꾸준히 배상금을 지급해 왔어요. 놀라운 건 2026년 현재에도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넘는데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배상 대상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존 피해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한 보상, 기업의 강제 노동 배상, 문화재 반환, 의료 지원 등 항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독일 정부는 이걸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배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이라크, 유엔이 강제로 집행한 31년간의 배상.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유엔은 전쟁 이후 이라크에 대해 유엔 보상위원회 UNCC를 만들었어요. 이 위원회는 이라크에게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기업들, 국가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방식이 아주 강력했어요. 이라크가 석유를 팔면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떼어서 배상 기금에 넣도록 한 거예요. 이라크가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유엔이 강제로 집행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게 30년 넘게 돈을 갚다가 2022년에야 마지막 배상금을 냈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국제사회가 의지를 가지면 가해국이 싫어도 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처럼 자원 수출 수익을 담보로 잡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우리는 절대 배상 안 한다고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이라크 사례를 통해 버티는 나라도 결국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어요. 5. 기업도 예외는 없다. 전범 기업 배상의 논리. 이 배상 이야기는 국가 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미쓰비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 포로와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킨 전범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를 하고 배상에 합의했어요. 갑자기 정의로워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훨씬 현실적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전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이라도 시작하면 매출에 직격탄이 오거든요. 결국 배상이란 게 도덕적 이유만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 전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식이 제3자 변제 모델이에요.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대신 한국의 기업들이 기부한 기금으로 먼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왜 논란이 되냐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냐는 문제.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반도체 소재 수출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배상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배상 대출 구조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앞으로 국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방식이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러시아가 강하게 보복하거나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이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요?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투자 자산에도 영향이 와요. 환율이 출렁이면 수출 기업들 실적이 바뀌고 그게 주가에도 반영돼요.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되면 어떤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생길지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뉴스를 볼 때 그냥 전쟁 났네, 불안하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지? 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습관. 그게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는 첫걸음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러시아의 400조 원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요.
직접 뺏는 건 국제법상 어렵지만 그 이자 수익과 미래 배상권을 활용한 배상 대출 구조가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두 번째,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줬어요. 독일은 70년 넘게, 이라크는 31년 동안 배상금을 냈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버텨도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는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이 흐름 속에서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러시아의 보복성 자산 국유화, 법적 분쟁 장기화, 한일 배상 문제 재점화 같은 변수들이 언제든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세상에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뉴스가 무섭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감정보다 구조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됐지? 돈은 어디로 흐르지? 라는 질문 하나만 습관적으로 던져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쉽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